안녕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국립광주박물관 상설전시 역사문화 2실 해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역사문화 2실은 남북국 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까지 광주 전남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북국 시대는 7세기 후반,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남북으로 존재하였던 시기를 일컫습니다. 이 시기는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광주의 지역적 형태가 갖추어져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라는 삼국통일 후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면서 구주 중의 하나로 무진주가 설치되고 이는 오늘날 광주의 전신이 됩니다. 남북국 시대의 광주는 신라의 수도 경주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통일 이후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의 중앙문화가 전파되면서 경주 못지않은 문화 발전상을 보입니다. 그 예중의 하나로 신라 중심부였던 경주와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토기들과 같은 형태의 토기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견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토기들 중에서 왼쪽은 경주와 경상도 지역, 오른쪽은 광양 등 전남 지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주름무늬 합이나 편병, 중앙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모양의 토기들이 이 지역에도 발견되고 있어서 신라의 중앙문화가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신라 중앙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실은 불교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 불교의 중심이었던 화엄종은 이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화엄종 대사찰인 화엄사가 건립되었습니다. 화엄사는 의상대사의 가르침을 전하는 화엄 10대 사찰 중 하나로 각 황전의 내부에 화엄석경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해드리는 화엄석경은 원래 가로 세로 50cm 내외의 석판에 화엄경의 내용을 새겨서 각 황전 정각 안에 벽처럼 두른 형태였습니다. 이후 임진왜란 등의 여러 번의 전쟁으로 파괴돼서 화엄사 경내에 쌓여있던 것을 근대 이후 승려들의 노력으로 정리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수량이 1만여 점에 달합니다. 화엄석경은 많은 연구자들이 그 내용을 판독하면서 여러 저본 가운데 60화엄을 새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산스크리트 어분이 중국으로 전해진 후에 세 차례에 걸쳐 한문으로 번역됩니다. 이를 한역경전이라고 하는데 5세기, 7세기, 8세기에 각각 전체 60권, 80권, 40권으로 번역됩니다. 이들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글자의 판독에 의해서 어떤 것을 저본으로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돌에 글자를 새기는 각수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때가 선사들의 비를 많이 건립하기도 했던 9세기경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화엄석경의 제작 시기 또한 9세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석등의 아래 기둥인 간주석을 두 마리의 사자가 받치는 형태로 만든 독특한 형태의 석등입니다. 이와 같은 쌍사자석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 5기가 남아있으며 그 중에 통일신라로 편년되는 것은 보온법주사, 합천 영암사지일 것과 함께 지금 보시는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총 3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석등은 사자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전체 부재가 큰 훼손 없이 잘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장 훌륭한 예로 평가됩니다. 불교에서 사자는 불법을 수호하고 부처님의 진리의 음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두 마리의 사자는 각각 암수의 형상으로 보이며 한쪽은 입을 다물고 한쪽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서해와 면에 있어서 중국 당과의 해상교류가 활발하였습니다. 특히 무주의 회진을 통해서 많은 승려들이 배를 타고 당나라로 오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곳은 현재의 나주 영산포에 해당합니다. 이 해로를 통해서 무역상 및 승려들이 활발하게 오갔고 이것은 이 지역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로를 통해서 당나라에 갔던 승려들은 당시의 새로운 불교인 선종과 마주하게 됩니다. 선종은 인도의 달마대사가 남북조 시대의 중국에 전한 후에 그 6번째 제자인 해능에 이르러 발전하였습니다. 경전을 열심히 읽고 그 뜻을 해석하는 교종과는 달리 선종은 개인의 내면의 수행을 중시하였고 깨달음은 문자나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스승에게서 제자로 전해지는 법의 전수가 중요했고 그 사승 관계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스승을 높이 선양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선종에서는 문자나 이미지, 즉 대중교화를 위한 불상이나 불화에 집착하지 않은 반면에 스승이 돌아가신 후에 세우는 사리탑과 비석의 조성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9세기경에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돌아온 많은 통일신라의 승려들은 이 새로운 불교인 선종을 익혀서 돌아왔고, 광주 전남 지역에는 구산 선문 중에 첫 세 개의 산문인 실상산문, 독리산문, 가지산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해상교역을 통해서 오랫동안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토양이 형성되었던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상교역에서 중요한 인물인 장보고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보고는 오늘날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한반도 서남 해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인물입니다. 2001년까지 행해진 완도, 장도, 청해진 유적의 발굴 결과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성곽의 일부와 목책, 우물터 등의 유적에서 통일신라기의 유물과 함께 중국 월주요의 청자편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아직 청자를 생산할 수가 없던 시기였는데 중국의 초기 청자가 무역을 통해서 신라에 유입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는 역사상 어떤 국가의 수도였던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도읍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견훤의 후백제 때입니다. 9세기 말 신라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던 시기에 서남 해안의 장군이었던 견훤은 무진주, 즉 오늘날의 광주를 점령하고 도읍으로 삼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완산주, 즉 전주로 옮겨서 국호를 후백제라 하고 관직을 정비합니다. 후백제는 왕건에게 멸망하기까지 30-4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 지역의 곳곳에는 후백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광양의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통일신라기의 기와에는 마로관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이름에 관자를 더해서 찍은 기와는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 초기까지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것입니다. 마로관 외에도 익산 미륵사제에서 발견된 금마저 기와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마로나 금마라는 지역 명칭은 백제 당시의 지명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견훤의 후백제가 백제 때의 명칭을 다시 꺼낸 것으로 백제 계승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백제는 짧은 시기에 명멸하고 사라진 국가이지만 이처럼 우리 지역 곳곳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쇠락은 지역 호족 세력의 득세와도 연관됩니다. 이는 통일신라 전성기와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시기가 끝나고 중세로 진입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이러한 지역 세력의 득세와 함께 출발하였고 이와 함께 광주 전남 지역에도 고유의 문화적 색채가 더해지게 됩니다. 광주 전남의 고려를 이야기할 때 청자의 탄생과 발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강진 사당리의 수많은 청자가마에서는 최고의 청자를 생산해냈습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서긍은 고려도경이라는 여행기에서 고려 청자를 비색이라고 찬사한 바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강진 청자가마에서는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청자를 생산하였고 그것은 개성의 왕실로 바쳐지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모양을 한 상형 청자뿐 아니라 청자로 만든 기와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태평정, 양의정 같은 개성 왕궁의 정자에 청자로 된 기와를 이었다는 문헌 기록을 뒷받침하는 신뢰입니다. 고려 사회의 특징으로는 지역의 토성씨들, 즉 지역 유지를 할 수 있는 세력을 중심으로 민중들이 조직을 이룬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이었던 불교를 중심으로 결집되었는데 사찰을 건축 혹은 수리하거나 탑을 세우는 등의 불사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을 향도라고 하였고 호장, 부호장과 같은 지방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영암 성풍사지의 탑에서 발견된 탑지에 호장 박문영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과 강진 월남사지에서 발굴된 기와편에 부호장 조씨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등에서 호장이나 부호장이 이끄는 향도 조직이 사찰 불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사는 대부분 규모가 컸는데 강진 월남사지에서 발견된 풍탁과 금고의 규모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풍탁은 건물이나 탑의 처마 네 귀퉁이에 매달아서 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 높이가 23cm에 달합니다. 또 월남사지 금고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만들어지는 금고 중에서도 가장 큰 것에 속해서 이처럼 큰 범음구를 설치하고 매달 수 있었던 건축물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지역 관리인 호장이나 부호장을 중심으로 한 향도 조직은 고려 후기가 되면서 그 양상이 변화합니다.
고려 후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파견하는 관리가 지방에서 점차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지방 호족이었던 호장과 부호장이 이끄는 대규모 향도 조직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보다 작은 규모의 승려나 여성들이 참여하는 향도 조직이 존재하였고 그 목적도 연불결사나 매향비 건립 등으로 다양해집니다. 영광 이밤리에 세워진 매향비는 이러한 향도 결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향비는 바닷가에 향나무를 묻는 행사를 하고 그 내용과 참여한 사람의 이름 등을 적은 비석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바닷가에 향나무를 묻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침향으로 변해서 먼 미래에 미륵불에게 바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현실의 괴로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먼 미래의 행복을 비는 것이었고 당시 외구의 침략이 빈번했던 해안가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광 이밤리 매향비는 두 면에 각각 1371년과 1412년의 매향 기록을 새기고 있고 남쪽과 동쪽으로 200보 떨어진 곳에 향을 묻었다 해서 매향 장소까지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고려시대의 불교는 왕실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이는 승려들의 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승들은 왕의 스승이 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사찰과 연회 등도 매우 화려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불교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고려 중기에 등장하는데 바로 수선사와 백년사 결사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은 당시 개경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하였다가 그 화려한 모습을 보고 이것이 본래 불교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여러 명과 함께 수선사 결사를 개창하였습니다. 이때 지은 정해 결사문에는 수선사 개창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데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속에 은둔해서 예불과 독경을 하고 다 같이 힘써 일하며 살자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선사 결사는 오늘날의 순천 송광사에서 크게 부흥하여 많은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고 보조국사 진울은 오늘날까지 수선사 송광사 16국사의 제1조로 일컬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원묘국사 요새는 역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면서 수선사 결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다 진울과 의견의 차이를 느끼면서 백년사 결사를 개창하였고 이는 강진 백년사를 중심으로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진울의 수선사가 근본적으로는 승과 공동체로의 회귀, 수행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가진 것과 달리 요새는 부지런히 경을 외우고 참선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폈습니다. 이러한 요새의 가르침은 승려뿐 아니라 불법에 어두운 일반 신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시 강진의 호족들, 민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발전했습니다. 이 청자불상은 강진 백년사 암자인 용혈암지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용혈암은 백년사의 2세 사주인 천인, 3세 사주 천책이 주석하였던 곳으로 당시 백년사를 중심으로 한 천태종에서 중시된 암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자 생산의 중심지였던 강진이라는 지역과도 결합해서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는 불교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미술 또한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이 방에서는 고려시대 불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려시대까지는 높은 대좌 위에 광배 혹은 후불 벽화와 함께 불상이 봉안되었습니다. 공양구 범흥구는 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금속 공예품이 만들어진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수에서 발견된 소형 범종은 몸체에 장생사라는 절 이름과 1086년의 기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처럼 지름 40cm 이하의 소형 범종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전강 내에서 행해진 의식에 사용되거나 공약물로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강령과 금강전은 광주 광산구의 수혈에서 다양한 기물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불교 의식을 행할 때 손에 들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불교 의식이 다양하게 발달한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사리는 부처나 고승을 화장하고 나온 뼈조각이나 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모시는 용기를 사리장엄이라고 합니다. 광주 전 선거사지 5층 석탑 및 신룡동 절터에서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사리장엄이 출토되어 고려 전기 이 지역에 규모가 큰 사찰이 자리하였던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1232년 고려는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강화도에 머물던 고려 왕씨는 1270년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이때 왕실을 수호하던 군대인 삼별초는 개경환도에 복종하지 않고 천여 척의 배에 사람들과 재물을 나누어 싣고 진도로 향했습니다. 삼별초는 2달여간 바닷길을 달려 진도에 도착했지만 고려 관군과 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1년도 채 머물지 못하고 다시 제주로 쫓겨가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삼별초는 종말을 맞이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키나와 등 먼 곳에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진도의 용장성은 삼별초가 세운 새로운 고려 정부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발굴조사 결과 용장성은 둘레가 13km에 달하며 궁궐과 담장, 제사공간 등 60여 동의 건물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개성의 궁궐인 만월대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삼별초는 이곳에서 불과 10개월 정도 머물렀을 뿐이므로 개경 환도가 결정된 후에 이러한 대규모의 궁성을 지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굴 유물로 보아 이미 1270년 이전에 진도 용장성을 축조하면서 천도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수막새 중 팔렵 단판의 연판과 반구형의 자방을 보이는 형태는 12세기 말경의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특징입니다. 또한 계묘년에 기년이 있는 기와도 발견되었는데 이 계묘년은 1243년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용장성의 축조가 진도, 천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추측을 뒷받침합니다. 조선시대의 광주 전남 지역에서 우선 소개해드릴 것은 충효동 가마터의 발굴품들입니다. 무등산 자락의 충효동 가마터는 분청사기부터 백자까지 이행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 약 120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만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전국에 도기소와 자기소가 설치되어 곡물로서 분청사기가 만들어지고 중앙과 관청으로 받쳐졌습니다. 충효동에서 만들어진 분청사기에는 광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 만든 지역을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충효동 가마에서 발견된 인화분청 접시편 위에 백자편이 붙어있는 것에서 분청사기와 백자가 동시기에 만들어졌고 같은 가마에서 번조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여 세워진 국가로 불교는 16세기에 승과가 폐지되면서 제도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승병의 활약으로 다시금 사찰과 불교미술 조성의 부흥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 매곡동 석탑에서 발견된 불감과 삼존불자상은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훌륭한 예입니다. 이 불감과 상은 1468년 순천 죽사에서 승려 1선과 277명의 신도들이 조성하였다는 발원문이 함께 발견돼서 그 조성 내력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전각형 불감의 전통으로 있는 형태이면서 지붕과 기와의 디테일이 자세히 표현된 점이 매우 공들여 조성한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삼존불자상은 몸체가 날씬하고 자세가 곧고 무릎폭이 좁게 표현되었습니다. 대전은 평면이 역삼각형을 이루고 복면과 악면이 위아래로 맞붙은 형태로 고려말 티벳 불상의 영향을 보이는 불상 양식을 보여줍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조선 전기 사림들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선제, 김인우, 기대승 등의 기라성 같은 유학자가 배출되었고 이러한 학문의 전통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성리학과 실학이 발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필문 이선제는 조선 전기 지편전 학사와 호도 참판 등을 역임한 호남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입니다. 그의 5대 손인 이발이 기축옥사에 연루되면서 일가족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 가계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묘지가 발견되면서 다시금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청사기로 만들어진 이 묘지는 상감기법으로 글씨를 새겨 만든 것입니다. 이선제의 묘에 함께 묻기 위하여 만들었으나 어느 시점에 도굴되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소장가의 뜻에 따라 2018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묘지는 죽은 사람의 생애와 가족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인데 돌이나 자기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 묘지는 145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5세기 분청사기 상감기법의 양상을 알 수 있는 뛰어난 예입니다. 하서 김인후는 광주를 대표하는 유학자로 국립광주박물관에 위치한 하서로는 그의 호를 따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김인후는 인종이 세자 시절에 그의 스승으로 있으면서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인종은 김인후를 위해 직접 그린 묵죽도와 주자대전 한지를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김인후는 인종이 36살의 젊은 나이로 승하하였을 때 이를 슬퍼하며 유소사, 즉 그리움이 간절하여 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인후가 죽은 후 그 학문적 성취로 인해서 문묘에 묘셔지게 되었는데, 문묘는 공자의 사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라, 고려, 조선의 뛰어난 학자들 중 1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김인후는 이 중에 유일한 호남 학자로 함께 배양되었습니다. 조선 전기 호남 유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고봉 기대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대승은 홍문관 부제학과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한 유학자인데, 무엇보다 당시 성리학의 거두인 퇴계 이황과 편지로 나눈 8년간의 사칠 논변으로 유명합니다. 이 논쟁은 당시 조선 성리학의 주요 쟁점이었던 사단과 칠정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4가지 본성,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가리키고, 칠정은 인간이 외부에 접하면서 발현하는 7가지의 심리,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 사단과 칠정을 이기론과 관련하여 해명하는 것이 당시 조선 성리학의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이황과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이 이와 기의 분리작용에서 나타나는가, 혹은 모두 칠정의 한가운데에서 나타나는가를 두고 오랜 논쟁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황이 26살이나 나이가 많은 대학자였는데도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학문적인 논쟁과 교류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때 주고받은 서신의 내용은 이 고봉선생 논사록의 양선생 왕복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 논쟁은 이황과 기대승이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론을 수정하기도 하는 등 조선 전기에 큰 사상적 발전을 가져온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면면이 이어진 성리학의 전통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실학이 배태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는 유배로 와 있던 다산 정약용을 비롯하여 규남 하백원, 존재 위백규, 여암 신경준 등 기라성 같은 실학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백원은 화순에 머물면서 주변의 농가에 필요한 자승차를 고안하였습니다. 하백원은 당시 청에서 유입된 각종 선진적인 기술과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농번기에 꼭 필요했던 물을 퍼올리는 양수기, 즉 자승차를 설계한 것입니다. 자승차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자승차 도해는 당시의 수학적, 기계적 지식이 망라된 것으로 유학자였던 하백원이 현실 생활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존재 위백규는 장흥에 기거하면서 향촌 생활을 바탕으로 한 현실 비판과 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서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 선발을 투명하게 하며 향촌 방위제도의 개선을 주장한 저술 등에서 하백원과는 조금 다른 사회제도에 관한 그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위백규의 환영지는 그의 지리적 관심사를 보여주는 백과사전적 성격의 저술인데, 정조가 이를 읽고 백성과 나라에 관한 의견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하였고, 고려시대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음다 문화가 성행했습니다. 이러한 차 문화는 조선 후기에 차의 성인으로도 불리는 초이선사에 이르러 다시 한번 집대성됩니다. 2021년 박동춘 선생의 기증품으로 꾸며진 이 코너에서는 초이선사와 관련된 차 문화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상과 문화를 견인한 인물들인 추사 김정희, 소치허련과 초이선사, 이 3명은 차를 매개로 교류하면서 문화적 결실을 남겼습니다. 조선 후기 호남 화단을 이끈 소치허련은 김정희의 소개로 초이선사와 교류하면서 많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초이선사의 유품들 가운데 검은 찻주전자 등은 그의 사후 제자들이 기록한 목록에 등장하는 예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으로부터 병자호란, 더 시기가 내려간 후 동학농민운동과 구한말의 의병운동에 이르기까지 광주 전남의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 힘을 합쳐 외세를 물리치고자 하였습니다. 고흥의 수군이었던 최희량 장군의 임진왜란 보고서는 당시 일본에 맞서 싸운 고흥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최희량이 상관인 관찰사 황신과 통제사 이순신에게 전투 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단정한 글씨로 보고한 최희량의 보고문 옆으로 상관들이 간단한 답변과 사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고흥 지역민들이 일본에 맞서기 위한 배와 무기를 만든 사실을 보고한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전투를 위해 힘을 합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광주 전남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의병으로 일어나 활동하였습니다. 의병장 고경명 부자의 충절은 정기록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고경명이 돌린 의병을 일으키기 위한 경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경명은 나는 흰머리의 쓸모없는 선비이지만 나라의 위험에 닥쳐 견딜 수 없어 일어나며 이 병사를 의병이라 이름하고 직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어서 그의 충절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주의 의병장이었던 진경문의 글을 모은 섬호집에는 그가 보고 들은 임진왜란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경문은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명군사와의 합동작전에 참가하여 싸웠는데 이때를 기록한 글에 의해 조선군과 명군의 합동작전 상황을 잘 알 수 있고 또 이순신의 명량해전 상황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 1894년에는 오늘날의 전북 정읍인 고부에서 동학교도들에 의한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은 전남북 지방을 중심으로 촉발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록은 동학농민운동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 문서를 모은 것으로 날짜 순으로 일어난 일들, 동학교도의 포고문, 지방관청에서 동학도의 움직임을 기록한 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주장수 동학도의 포고문은 나라의 학정이 나날이 심해지므로 우리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니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며 함께하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동학도가 충남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을 보고한 관청의 보고서도 함께 실려 있는데 관군과 동학도로 나뉘어 싸웠던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광주 전남은 구한말 일제의 침략에 맞서 일어났던 의병들이 최후까지 항전한 곳입니다. 이들은 이른바 호남 대토벌 작전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지만 전해지는 기록을 통해 그들의 항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병선은 광주 출신의 의병장이었던 이기손이 1909년 사촌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체포되고 탈출하면서 망명 중에 쓴 글입니다. 내용 가운데 호남천지의 의병이 싸울 땅이 이미 없어졌다. 나 홀로 어찌할 수 없어 망명을 떠나니 나의 뒤를 쫓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기손은 이 글을 남기고 연해주 지방으로 탈출하였지만 1915년 다시 귀향하여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오늘 역사문화 이실 남북국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해설을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